영상? 오늘 안 온 친구들 많아서. 시작할게요. 영상 보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헛소리를 하거나 뻘소리를 하면 영상에 박제가 돼. 너네가 이상한 소리 하면 이름도 꼭 얘기해 줄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고. 그치, 정원아? 정화나? 정원이,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지 마. 대답해야 돼. 얘들아, 우리 수업 시간에 하도 멍하니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질문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잘 해주고. 자, 오늘은요, 소설의 소재와 복선이에요. 우리 소설만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소설에서 맨 처음 배웠던 게 뭐였어? 소설의 시점이었어요. 시점은 서술자가 소설 안에 있는 인물, 사건, 배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그때 배웠던 작품이 뭐였어? 동백꽃이었어. 동백꽃에는 서술자가 누구였어요? 나였지. 그 서술자가 순박하고 좀 어리숙한 나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때 점순이가 서술자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작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죠? 시점 배웠었고, 그 다음 배웠던 게 뭐였어? 갈등이었어요. 소설에서 갈등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 점점 올라갔다가 해소가 되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갈등해서 나온 작품이 뭐였어? 하늘은 말 것만. 누구랑 누구 나온 거? 수만이랑 문기 나온 거, 그치? 거기서 배웠었고, 오늘은 뭐 배울 거냐면 소재랑 복선 배울 거예요. 소재는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근데 복선이 무슨 말인지 들어본 사람. 응. 들어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소재랑 복선. 소재라는 건 일단 소재부터 얘기할게요. 소재라는 건 소설에서 사용하는 글감, 소재, 그 재료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소설에서 등장하는 이런 물건이나 아니면 뭐 특정한 자연현상이나 이런 건 그냥 그 자체로서의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라 걔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 언제 얘기했어요? 동백꽃 할 때 얘기했어요. 언제? 어떤 거? 감자가 그냥 우리가 먹는 감자이지만 그 감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소재다라고 했어요. 그치? 닭싸움은 그냥 그 닭 둘이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닭싸움에는 점순이의 어떤 마음이 담겨있다 그랬어요? 복수하고 싶은 원망의 마음, 나에 대한 원망의 마음과 또 하나 더 나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같이 담겨있다고 이야기했었지. 그러니까 소설에서 소재가 나왔다 그러면 그 소재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냥 그 자체로의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소재의 상징적 의미라고 했고요. 오늘 배울 소설이 소나기인데 소나기에 어떤 소재들이 등장을 하고 그 소재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볼 거다. 그러면 소재는 여러 가지 그 갈등을 전개시키기도 하고, 밑에서 보겠지만, 복선은요, 얘들아. 복선은 뭐야? 복선. 얘들아, 흔히 우리가 드라마 보거나 뭐 웹툰을 보거나 할 때 떡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밑밥 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거. 떡밥을 놨어. 그러면 그 떡밥을 어떻게 해야 돼? 잘 회수를 해야 좋은 글이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깔아놨던 여러 가지 그걸 복선이라고 해. 복선들을 잘 회수를 해야지 유기적으로 되게 완결성이 좋은 작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나쁜 말로 하면은 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이 사람은 나중에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약간 어둠의 그림자라든지 그런 게 보이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그림자. 그런 거 들어봤어요? 사망 플래그라고 들어봤어요? 사망 플래그. 그게 바로 복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소나기에서도요. 미리 스포를 하자면 알아요? 소나기라는 소설 알아? 알아? 영화로 본 적 있어? 드라마로도 본 적 있어? 내용 알아요? 소년이랑 소녀의 사랑 이야기야. 네, 마지막에 누가 죽어? 맞아, 여자애가 죽지. 그래서 여자애가 안 좋아질 거야.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복선들이 있어. 그거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할게요. 끌게. 꺼도 되죠? 그래서 소설의 소재와 복선에서 소재는 소설에서 글의 재료로 삼고 있는 것, 그리고 복선은요, 그것들 또는 배경을 이용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좀 암시해주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오늘 개념 설명은 좀 간단하게 가고 할 게 많기 때문에
다 했던 부분이고요. 자, 소재의 역할은요, 갈등을 일으키거나 해소하기도 한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도 나왔어. 못을 박으려고 하는 할머니와 못을 박지 말라고 하는 어머니야. 못을 왜 박고 있어요? 뭐 걸려고? 매주 걸려고. 그럼 아파트에서 못을 걸어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매주를 걸려고 해. 좋아요, 싫어요? 좋아? 싫지. 왜 싫어? 층간소음도 그렇지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매주가? 원래 된장보다 더 진한 냄새가 나는 거야. 된장, 간장의 이런 냄새보다 더 진한 냄새가 나. 근데 이걸 시골집에서 했던 그런 습관을 버릴 수 없는 우리 할머니는 아파트에 와가지고 그 매주를 걸려고 못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는 가려고 그래,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러지. 그치? 그러면 이 매주라는 건 누구와 누구의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엄마와 할머니의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가 되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인물의 처지나 가치관도 보여줘. 무슨 말이야? 소음공예라는 작품에서 층간소음에 되게 힘들어하던 내가 윗집에 딱 올라갔더니 그 윗집 여자가 뭐를 타고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왔어. 그거 본 순간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시끄럽긴 한데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겠지. 그리고 그 휠체어라는 소재는 윗집 여자의 어떤 걸 보여줘요? 처지를 보여주지. 근데 이런 건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거가 나오겠니? 우리 이제 뭐 반송중 친구들은 또 반송중 친구 여기 지금 3명이 반송이고 나머지 전부 다 솔빛입니까? 솔빛이든 반송이든 전부 다 우리 저걸 하거든. 우리 소설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때 소설에 들어가서 하는데 소설에 특히 인물의 옷차림새나 인물의 그런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 인물의 뭐를 보여주니? 그 인물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처지인지를 보여주잖아. 되게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 되게 별로 이렇게 막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형편이 좋다? 아니지. 형편이 좋지 않다는 그런 처지를 보여주고 되게 삐까번쩍하게 차려입고 있어. 이러면 좀 좋은 환경에 사나보다라는 그런 처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소재라는 건 인물의 처지나 가치관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요. 다음 장면이나 사건을 이어주는 건 우리 동백꽃에서 닭싸움이 맨 앞에 나왔다가 나흘 전 감자 사건 생각하다가 다시 그 고추장물 먹여서 빽하고 있던 닭이 겨우 정신 차렸는데 그 닭 데려다가 또 싸움 붙이잖아, 정순이가. 그지? 그래서 맨 처음 부분이랑 그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되죠. 뭐로 연결이 돼? 닭싸움이라는 소재로 연결이 되지? 그래서 장면이나 사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음, 특정 소재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자주 나오는 작품이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되게 상징적인 작품이야. 순환이대라는 작품인데요. 순환이대는 말 그대로 2대에 걸쳐서, 2대에 걸쳐서 순환을 당하는 이야기야. 2대니까요. 아버지가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오겠어요?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랑 아들이 나오는데, 자, 아버지는요, 일제강점기에 징용에 끌려갔다가, 징용이 뭔지 알아? 강제로 일하러 끌려갔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끌려갔겠니? 일본, 맞아. 일본한테 끌려갔다가 뭐를 하나 잃니? 모르지. 팔 하나를 잃어요. 팔 하나를 없어. 그래서 살고 있었다가 아들이 전쟁에서 중간에 좀 다쳐가지고 돌아온다 얘기를 듣고 아들을 마중 나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아들은 6.25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랑 아들은 우리 그 근현대사에 되게 격정적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6.25 전쟁에 나가서 뭐를 잃냐면 다리를 다쳐서 다리 하나를 잘라서 잃어요. 그래서 되게 상징적이긴 하지. 근데 이들이 다리를 다치고 팔을 다친 게 본인들의 잘못에 의해서 다친 거야? 아니지. 무엇 때문에 다친 거야? 맞아. 우리 현대 사회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가, 우리 사회, 우리 역사 속에서 되게 슬픈 일들을 되게 상징하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는 팔이, 아들은 다리를 다친 이 두 대에 걸친 순환을 보여줌으로써 둘이 고통받는 모습. 그 다음, 고통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야. 결국 이 둘이 어떻게 한다? 이 외나무 다리를 둘이 건너게 돼요. 마중 나갔다 했잖아. 아버지가 아들 마중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려면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있니 없니? 없죠. 특히 다리가 한쪽이 없는 아들은 외나무 다리 건너기가 되게 힘들지. 그래서 아버지가 업고 건너요. 아버지가 이거. 아버지는 뭐가 없어? 팔이 없지. 그럼 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버지가 들고 있던
아들 주려고 샀던 고등어 봉지는 아들이 들고, 그래서 둘이 서로 뭐를 해서 힘을 합쳐서 그 시련을 헤쳐나간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야. 외나무 다리를 건너므로써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민족에 힘들었던 점들이 있겠지만 우리 민족은 화합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소설이라는 게 이런 뭐 고등어라는 게 또는요 뭐 이런 거, 뭐 외나무 다리 이런 게 다 뭐야? 다 뭐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소재다라고. 됐어? 요거 자주 나오니까 요건 얘기했어요. 자, 바로 소나기 넘어갈 건데 얘들아. 오늘 소나기 역시 중간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쌤이 이걸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다 읽고 뭐하고 할 시간은 안 돼. 그래서 요거는요 집에 가서 꼭 읽어봐요. 중간에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읽어보도록 하고요. 소나기 전문이야. 오늘은 쌤이랑 수업하면서 중간중간에 쌤이 빠진 부분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해줄게. 스토리텔링을 해줄게. 여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좀 더 와닿잖아. 자, 보자. 먼저 얘기해보면 소나기라는 작품이고요. 누가 나와? 소년과 소녀가 나오죠. 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소년이랑 소녀로 나와. 그래서 시점은요? 3인칭이야.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관찰자 시점이냐라고 봤을 때 봐봐.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계율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라든지 뭐 앉아 버렸다, 기다리자는 것이다, 다음날은 늦게 나왔다, 뭐 희었다, 뭐예요 지금 전부 다. 인물의 심리가 되게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그래. 기본은 이래요. 기본은 이런데 중간중간에 저 뒤쪽으로 가면은 소년의 마음이 좀 드러나 있기도 해. 그래서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전적 작가 시점이 섞여 있다 정도만 이따 뭐 나오면 얘기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그 다음 배경이요. 배경은요. 우리 뭐 동백꽃 이런 거 1930년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이거는 딱히 시대적인 그런 시대를 뭐 알려주는 그런 단어가 많진 않아요. 뭐 정도 있냐면 윤초시라는 말이 있어. 윤초시가 뭔지 알아? 윤초시. 초시는 처음 보는 과거야. 처음 보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초시라고 하기도 하고 처음 보는 과거 자체를 초시라고 해요. 어쨌든 윤초시라는 사람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옛날 사람이니 오늘날 사람이니? 좀 옛날 사람이지? 그러니까 좀 옛날에 언제? 언제는 지금 모르겠구나. 옛날에 지역이 어딘 것 같아요? 농촌인 것 같아요? 도시인 것 같아요? 시골 맞아. 농촌이야. 농촌이고요. 여기서 지금 뭐만 볼 거냐면 계절적인 배경이 언제인지만 볼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기 밑에 쭉 내려보면은 갈밭이란 말이 나오고 갈꽃이라는 말이 나와요. 갈꽃이 뭐냐면 갈대밭이랑 갈대꽃이야. 갈대는 언제, 갈대 본 적 있어, 얘들아? 갈대라는 거 알아요? 갈대? 이렇게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날 보면 어쩌죠? 이거야, 갈대. 갈대꽃이 이렇게 생겼어. 그때 아까 비슷했어, 너네랑. 늘 그렇지. 근데 이게 갈대랑 억새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강가에서 자라는 건 갈대고, 산에서도 자라는 거? 아니, 자꾸 저렇게, 이게 자꾸 또. 그래서, 산에서 자라는 건 억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갈대는 좀 더 풍성해.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솜처럼 이렇게 더 있고, 억새는 좀 더 이렇게 가늘가늘한.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 알아요? 알지? 그지? 이렇게 생긴 거. 아니, 됐고, 스마트 렌즈 안 할 거야. 아무튼, 알겠지? 네. 그래서 이 갈대는요, 어느 계절? 주식이. 그러니까. 왜 그런 게 뜨냐고. 어느 계절? 가을이다. 라고요. 자, 보자. 농촌이고요. 가을이다 정도만 배경을 알아두고 시점이랑 배경만 알고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시작하자. 자, 소년이랑 소녀가 나와요.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그 남자애는 여자애가 누군지 알고 있었네, 벌써.
그래서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막 계속해.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라고 했네. 그럼 무슨 말이야? 그 소녀는 여기 사람이야? 서울에서 온 사람이야? 서울에 있다가 이사 왔네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볼게요.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야.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내가 거기를 징검다리를 지나갈 수 있었는데 오늘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 징검다리 한가운데를 턱 막고 물장난을 막 치고 있어. 그러면 이 소년, 남자애는 여길 지나가야 되잖아. 지나가야 되는데 막고 있으면 어떡해? 못 가지. 못 가면 보통은 이렇게 가가지고 야 비켜봐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못해 이 소년은? 못해요. 왜요? 개울뚝에 앉아버렸네.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자, 어떤 성격을 보여주니 소년? 어때? 맞아. 되게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이야. 라는 소년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요행, 운 좋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그 틈에 쓱 하고 갔어.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어. 왜 늦게 나왔을까요? 걔가 또 있으면 못 지나가니까 없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좀 늦게 나왔어.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근데 또 있어. 세수를 하고 있어.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 어느 사람이야? 서울 사람이야? 시골 사람이야? 서울 사람이라는 거지. 시골에서 돌아다니다가는 힐 수가 없어요. 계속 타가지고. 너네 혹시 시골 할머니 집 있니? 할머니들이 이제 시골에 많이 안 사시긴 하지. 중국에 살아요. 중국이요? 아, 그렇구나. 중국에서는 타나? 아무튼 시골에 잠깐만 보내놓으면 애들 새까매지잖아. 바깥에 돌아다니느라고. 우리 애들도 그렇거든. 우리는 시골이 정선인데, 강원도 정선인데, 거기에 일주일만 보내놓으면 애들이 새까매져서 돌아와. 그래서 어쨌든, 여기, 휘었다라는 건 시골 사람이 아니라 얘는 서울 사람이다. 분홍 스웨터야.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어요.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들여다봐. 얼굴이라도 비춰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막 움켜내고 물장난을 막 치고 있는 거야.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계속해서 물장난을 치고 있더라.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라고. 근데 이 소년은 다 똑같아서 내가 남자애, 여자애라고 얘기를 할게요. 남자애는 여자애가 여기서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어. 징검다리 한가운데 세수를 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 근데 남자애는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가만히 걔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여자애는 얘가 보고 있는 거 알까 모를까? 알지 당연히. 왜 몰라? 여기 사람이 뭐 많기나 많아? 알지. 아는데 얘는 왜 안 비키고 가만히 있을까? 더욱 믿고 싶어. 관심 끌려고. 나한테 말 좀 걸어봐. 너 지나가려면 나한테 말 걸어야 되잖아. 근데 왜 안 걸어? 라고 계속 있는 거지. 근데 말 걸어 안 걸어? 이 소극적이고 내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말을 자제해서 하지만 아무튼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이 남자아이는 말을 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끄집어냈는데 그게 바로 하얀 조약돌을 집어낸 다음 벌떡 일어나 징검다리를 막 건너가더니 누구한테 던져? 남자한테 던지면서 뭐라 그래? 이 바보라고 해. 그래서 갑자기 이 조약돌을 던지면서 바보라고 한다는 건, 자, 여자애가 뭐를 기대하고 있었다? 고백? 넘어간 거 아니야?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자애가 말도 못하고 가만히 바보처럼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지? 그래서 조약돌을 던지면서 이 바보라고 했다. 그래서 조약돌의 소재의 의미는 우리가 알 건데, 이제 이따가 할 건데, 이 조약돌은 일단 누구의 관심 표현이야? 여자의, 그지? 소녀의 관심 표현이다. 누구에 대한? 소년에 대한 관심 표현이다. 라는 거 먼저 알고 갈게요. 그래서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뭐야? 이러면서 일어선 거지. 왜냐면, 상상치도 못했던 행동을 누가 했어? 소녀가 해버린 거지. 그래서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려. 갈밭 사이길. 갈밭이 바로 갈대밭이에요. 그래서 갈대밭 사이길로 달리니까 사람이 보여 안 보여? 갈대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대꽃만 이렇게 막 서 있는 거야. 그럼 이 배경이 어때 보여 지금?
가을에 햇살이 막 비치는데 갈대가 이렇게 흩날리는 그 모습은 배경이 안 예쁘니? 예뻐. 예쁘다. 아름답고 어떻다고 얘기할까? 이런 배경. 약간 좀 감성적인 배경.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서정적인 배경이다. 이런 배경이 주는 효과 뭐가 있을까?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막 그런 노름이 좀 어때 보여? 감성 있게 느껴지잖아. 그지? 서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저쯤 갈반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래, 갈반머리는 갈대맛 초입이야.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이 됐어. 그런데도 안 나타나. 발돋움을 했어. 쳐다봐. 왜 쳐다봐? 누구도 사실 관심이 있었던 거야? 남자애도 이 여자에 관심이 있었지. 관심이 없었으면은 걔가 갔잖아. 그러면 뭐해? 가겠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 네가 나한테 돌을 던져. 너도 한번 이거 아니잖아. 그치? 그거 아니고 뭐야? 어디 갔지? 궁금해서 쳐다보는 거야. 그치? 복수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는데 그쪽 갈반머리에서 갈꽃이 한움큼 움직여. 움직이는 게 누구였나? 꽃을 들고 있는 누구? 소녀. 맞아.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는 천천히 걸어와.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자, 소녀가 뭐 같았다고? 갈대꽃 같았다는 거야. 역시나 아름답고 서정적인 배경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보이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자, 갈꽃 누구? 소녀. 그래서 문득 그래서 꽃도 나중에 소녀랑 좀 같이, 소녀랑 동일시되는, 소녀는, 여기 이 소설에서 소녀는 자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소녀를 바라보는 인상이 꽃 같았다. 처음에는 갈대꽃 같았다. 그 다음 나중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도 소녀를 상징한다. 이런 의미로 나타나니까 이따 나오면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거쳐 있었고 그걸 또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 왜? 그리워. 그거 누가 던진 거니까? 여자애가 나한테 준 거야 라고 해서 그걸 집어 넣었네. 챙겼어.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남자애는 누굴 좋아하고 있었다? 여자애를 좋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격은 누가 적극적이니? 여자애가 적극적이지 돌을 함부로 어떻게 던져. 적극적이니까 던졌지. 그래서 여자애가 적극적이고 남자애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이야. 볼게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어. 이 씨는 더 늦게 나와. 왜? 또 볼까봐 안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더 늦게 나온 거야.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다행이긴 무슨 다행이야. 그래서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자 우리 여기까지 아까 앞에 어디지? 조약돌 챙기는 것까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있지. 거기까지가 발단입니다. 자, 발단의 내용은 뭐야? 소년과 소녀가 뭐 했어? 만났죠? 만남이야, 만남. 소년과 소녀의 만남. 간단하게 정리하자. 소년과 소녀의 만남이고, 자, 발단에서 중요한 거, 얘들아. 우리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있었잖아. 갈등은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되어 갈등이 시작되어 고조되어 최고조에 이르러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갈등이 해소된다 이렇게 했었지. 근데 첫 번째 발단에서는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기능이 있어. 발단에서는 뭐와 뭐가 소개가 되니?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더라도 첫 회에서 뭐 나와요? 첫 번째 회에서 맞아요. 인물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그 시대가 뭐 조선시대인지 아니면 현대인지 아니면 뭐 시골인지 도시인지 기타 등등 그거 뭐야 전부 다 배경. 인물과 배경이 제시된다. 발단에서는 인물과 배경이 제시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인물이랑 배경 잔뜩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소년과 소녀가 주인공이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바로 넘어가서 전개 볼게요.
자,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어. 소녀의 그림자가 안 보이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 구석에는 허전해. 안 보이면 속 시원하게 징검다리 편하게 건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야. 그때 뭘 자꾸 주무르니? 주머니스도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면 아까 조약돌의 상징적 의미, 조약돌이라는 소재의 상징적 의미는 누구와 누구에게 주는 관심의 표현? 소녀의 관심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 소녀가 관심을 표현한 소재였는데 이게 소년한테 넘어오면서 소년의 뭐가 드러나는 소재가 됐어? 관심. 보고 싶은 마음. 그걸 뭐라고 하지? 세 글자로? 사랑. 뭐라고? 사랑. 그리움. 아. 소녀가 보고 싶은 소년의 그리움이 드러나는 소재다. 이렇게 두 가지 딱 챙겨야 돼.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날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그 자리 있잖아. 그 징검다리에서 앉아가지고 하던 대로 한번 해본 거야. 막 물장난도 쳤다가 세수도 한번 해봤다가. 그래서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소녀의 얼굴은 아까 어땠니? 하얘지, 그지? 근데 누구 얼굴이 탔어? 맞아, 소년의 얼굴은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쳤어. 그러니까 소녀랑 되게 누구랑 대조가 돼? 소녀의 흰 얼굴과 대조되는 자기 얼굴이 싫었대. 자, 여기서 중략이 딱 나오잖아. 이 중략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막 따라하면서 얼굴도 비춰보고 아 싫어 이러고 있는데 거기 물속에 누가 딱 보이더라? 소녀가 보이더라. 여기서 혼자 하고 있는 꼴을 소녀가 보고 있었어, 몰래. 그러면은 남자애가 어땠겠어? 너무 창피했겠지. 그치? 속된 말로 쪽팔렸겠지. 그래서 막 달려가기 시작해. 달려가다가 징검다리에 발 하나도 빠지고 막 이러고 가. 그러고 갔어. 그러고 가고 그날은 끝나.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또 또 개울가에 나왔는데 누가 거기 앉아있어? 소녀가 앉아있는데 이번에는 가운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저쪽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또 물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냥 갔지. 좀 쪽팔리지만 어떻게 뻘쭘하긴 한데 뭐 내가 그때 뭐 어쩌고 해명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갔어. 가니까 이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조개 하나를 보여주면서 야, 이 조개 이름이 뭐니? 라고 하면서 물어봐. 그 조개가 이름이 비단조개야. 비단조개야 라고 하니까 아 이름 예쁘다 하면서 둘이 말을 트고 둘이 좀 이야기를 하게 돼. 그래서 뭐 저기 산 너머에 한번 같이 가볼래? 라고 또 소녀가 얘기해. 누가 더 적극적이야? 여자애. 여자애가 적극적이니까 산에 가보자 라고 하니까 그래 뭐 뭔데 가겠니? 야 얼마나 멀다고 하면서 둘이 가게 돼요. 산에 가가지고 뭐 놀다가 거기에서 뭐 원두막도 봐. 원두막에 참외랑 수박 밭이 있겠지. 원두막이 있으니까 그치? 그때 이게 지금 가을이야 여름이야? 가을이지. 참외랑 수박이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지. 맛있겠다. 먹고 싶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남자애가 그걸 주고 싶은데 참외랑 수박은 없지. 그러니까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가을 무를 뽑아다가 야 이거 먹어봐. 가을 무가 달고 맛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은 안 해. 야 먹어봐. 이거 줬다. 여자애가 먹고 아 맛있어 했겠어? 무 먹고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퇴퇴 이러니까 남자애가 자기 딴에는 가을 무가 맛있어서 줬는데 애가 이러니까 야 진짜 맛없다 못 먹겠다 이러고 딱 버려버린단 말이지. 그런 행동은 소녀를 따라하고 싶고 소녀한테 공감해주고 싶은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 알아두고 여기 중간 부분이야.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놀다가 올라가다가 이제 산이 가까워졌다. 산 너머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간 거야.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라고. 무슨 친구예요? 서리한 거야. 주로 잘 훔쳐요. 그래서 여기 봐봐.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 한번 챙기고 갈게요. 단풍잎이라는 건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단풍잎이라는 글자를 봤어. 무슨 색깔이 떠올라? 막 주황색, 빨간색, 붉은 시각적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그지? 우리가 시에서만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야. 소설에서도 감각적인 이런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할 때가 있어. 단풍잎은 시각적 이미지인데 그 시각적 이미지인 빨간색이 따갑다고 얘기했어. 따갑다는 거는 무슨 느낌인데? 따갑다. 시각이야, 청각이야, 후각이야, 뭐야? 그치? 촉각이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단풍잎이 뭔 말인지는 알겠지?
되게 빨개서 따갑게 느껴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시에서 배웠던 어떤 이미지야? 시각을 어떻게 표현했어? 촉각처럼 표현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라고 얘기해? 공감각적 이미지야. 그리고 메인 감각이 시각이잖아. 그래서 시각의 무엇화? 맞아. 빨갛다, 아주 새빨갛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따갑다는 말로 촉각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 촉각처럼 이야기했어. 시각의 촉각화가 일어난 부분이야. 시가 아니더라도 이거 나타난다고. 볼게요. 야 하고서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들국화, 쌀이꽃,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라고 소녀가 얘기해. 난 보랏빛이 좋아. 자, 여기. 자, 이게 복선이 드러나는 부분이야. 보랏빛이 좋아. 보라색은요, 뭐를 상징하니? 몰라? 도라지고. 비싼 거? 자, 보라색은 얘들아 사망 플래그예요. 보라색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까스러다는 뭐예요? 응? 아니 사람이 죽으면 입술이 파랗게 보라색으로 변하잖아. 그래서 보랏빛. 그래서 나는 보랏빛이 좋아라고 해서 이거는 뭐 소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한다. 근데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몰라본다는 거, 쓸데없는 복선이라는 거는 아니고 아무튼 이게 복선이다. 그래서 죽음을 암시한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근데 이 양상같이 생긴 노란 꽃은 뭐지? 마타리꽃 하면서 이렇게 놀면서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탄 보조개를 떠올리며 막 이렇게 막 다시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다시 소녀는 꽃 한 움큼을 꺾고 왔다. 둘이 노는 거야. 얼마나 재밌겠니? 둘이 관심 있던 애랑 둘이 노니까. 근데 노는 게 너네처럼 뭐 코너 가고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뭐 하고 놀아요? 되게 순수하게 놀지. 그래서 제 주제가 뭐겠어요? 소년과 소녀의 어떤 사랑? 순수한 사랑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소녀가 막 꽃을 좋아하니까 소년이 그 꽃을 잔뜩 꺾어다가 한 다발 딱 건네주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안 좋은 걸 막 이렇게 고르고 있으니까 소녀가 뭐라고 해? 하나도 버리지 말어라고 해. 이건 무슨 뜻이야? 네가 준 거 나는 다 가지고 갈 거야. 버리지 마라고. 그러니까 소년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또 꽃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근데 꽃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하니까 누가 그랬는데 아까 여기서 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왜 꽃을 다 꺾냐고? 그것도 맞긴 해. 어쨌든 소년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소녀의 말이야. 하나도 버리지 말어. 산마루께 좀 더 높이 올라갔어. 맞은편 골짜기에 초가집이 모여 있었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나란히 걸터 앉아서 자 여기 막 별로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말이 이상하지. 별로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이 별로라는 건 지금은 우리가 별로야 이렇게 쓰는데 이때는 좀 특별하게 유난히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야. 좀 옛날 아주 옛날까지는 아니고 이때는 이렇게 쓰였다. 유난히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역시 냄새 나왔어. 어떤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나왔지. 그지? 아까 시각적 이미지 나왔고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약간 낭떠러지처럼 있는 곳에 칡덩굴이 엉키어 꽃을 달고 있었다. 칡덩굴이 뭔지 알아요? 되게 먹는 칡인데 되게 질겨서 이 가지가 우리 풀처럼 이렇게 잘 끊어지는 가지가 아니라 되게 질긴 가지가 있어. 그런 게 이렇게 덩굴식물이라서 덩굴이 있는데 거기에 꽃을 달고 있어서 그걸 보더니 꽃 등꽃 같네. 서울 우리 학교에 있는 꽃 등나무 같다. 거기서 놀던 동무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서 소녀가 그 꽃을 꺾으러 간다.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꽃송이가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하는데 칡이 되게 질기잖아. 꺾여 안 꺾여? 안 되지. 안 꺾이지. 질기니까. 쉽게 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미끄러지다 다쳐요. 칡덩굴을 그러지었다라고. 그래서 소년이 놀라 달려갔다. 손을 내밀었어. 손을 잡아서 이끌어 올리며 소년은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까지. 여기까지가 중략이에요. 중략 전까지가 전개예요, 전개. 자, 뭐예요? 소년이랑 소녀가 뭐 했어, 지금? 산에 놀러 가서 좀 더 어떻게 됐어? 맞아. 소년과 소녀가 뭐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뭐함? 뭐 해졌어? 가까워져, 그치? 좀 친해졌어. 대면하던 애들이 친해졌어. 적어두세요, 전개 내용. 다음 중략 부분이요. 중략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여기 다쳤잖아, 소녀가. 다쳐서 무릎이 까졌어. 무릎이 까졌는데, 까지니까 좀 아파 보이잖아요. 소년이 그때 우리 뱀에 물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독 빼야 된다고. 입으로 이렇게, 어떻게? 여기. 입으로 이렇게 빨아서 뱉어내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다치니까 우리 소년 남자애가 그렇게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던 우리 남자애가 소녀의 무릎을 입으로 이렇게 그러다가 왜 더러워요? 이거 입으면 이게 동남아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에 상처 있으면 안 돼. 맞아. 그래서 뭐 송진 바르면 낫는다 그래서 송진도 갖다가 발라주고, 그리고 길 가다가 보니까는 또 뭐 소가 하나 있었어. 송아지. 아주 조그마한 송아지가 있는데, 자기가 시골 사람이잖아. 시골 사람이 서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거는 소를 뭐 다루거나 이런 거 잘할 수 있겠지. 소를 자기 잘 탄다고. 소를 타면, 그 송아지를 타면, 송아지가 가만히 있겠니? 미친 듯이 돌아다니겠지. 그래서 안 떨어지게 잡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소녀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자, 우리의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이었던 이 소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소녀에게 애정 공세를 하는 태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바보라고 조약돌을 돌을 던지던 우리 소년은 이거 빨아주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어? 되게 좀 약간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순종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좀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중략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소를 막 타고 있는데 소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크지도 않은 소를 왜 타고 다니냐고 하면서 쫓아내면서 너네 이제 비 올 것 같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가라고 해. 거기까지가 중략이야. 그러고 보니까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먹구름이 머리 위에 와 있다는 거야.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고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가. 그리고 삽시간의 주일이가 뭐로 변해? 또 나왔네, 보랏빛. 뭐를 암시한다? 비극적 운명을 암시한다. 비극적 결말 암시. 곡선이에요, 곡선. 사망 플래그. 자, 산을 내려오는데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빗방울이 듣는다는 게 빗방울이 이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막 목덜미가 선뜻선뜻해. 갑자기 확 내리니까 이거 무슨 비? 소나기. 근데 얘들아, 소나기는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내리지? 여름이지. 근데 지금 계절적 배경이 언제야? 가을이지. 그러면 만약에 소나기는 이 소설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맞아, 틀려? 틀리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나기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왔어? 소나기가 상징하는 건 뭐야? 소나기는 갑자기 확 내렸다가 갑자기 확 그치잖아. 마치 무엇처럼? 소년과 소녀의 사랑처럼. 잠깐 좋았잖아. 잠깐 좋았다가 어떻게 됐어? 그렇죠. 죽었잖아요. 그래서 소나기는요, 누구와 누구의 사랑? 소년과 소녀의 어떤 사랑? 긴 사랑? 맞아. 짧은 사랑. 짧지만 강렬한 그 사랑을, 강렬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짧은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라는 거 챙기자. 계절적 배경은 어디서 드러나요? 아까 갈꽃, 갈대밭, 갈꽃. 그거요. 다음, 원두막이 보였어. 원두막이 보여서 그리로가 비를 그을 수밖에 라고 하는데, 자, 그다라는 거는 비를 피하다 라는 뜻이야. 피할 수밖에. 어휘 나올 때마다 알아도. 그래서 근데 원두막에 갔더니 비를 잘 피할 만해? 아니지. 기둥은 기울고 지붕은 찢어져 있고. 근데 누구 한 명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소녀 한 명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다 집어넣고, 소녀는 어떻게? 자기도 들어가서 비 피해 안 해? 안 해. 안 하고 저기서 지키고 있는 거야. 소녀는 되게 적극적이 됐다니까?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느낌이야, 지금. 그래서 소녀를 들여보냈는데, 소녀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고, 어깨는 자꾸 떨고, 안 그래도 좀 아픈 애였는데, 비를 맞았더니 어떻게 됐어? 되게 거의 막, 이런 지경이 된 거야. 들고 있던 무명 겹조고리. 자, 아까 소녀는 뭐 입고 있었? 분홍색
스웨터 입고 있었잖아요. 그지? 근데 이 소년은, 남자애는 뭐 입고 있어? 무명 겹저고리를 입고 있어. 그러니까 둘의 그런 차림새에서도 처지가 보이지? 어떤 처지? 서울에서 온 아이, 그리고 시골에서 사는 아이, 이렇게. 그래서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어.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보았을 뿐 잠자코 있었다. 자, 보세요. 뭐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소녀는 어떤 모습이야? 적극적인 모습이지. 그지? 태토지, 태토. 적극적인 소년의 모습과, 자, 소년이라는 대로 잠자코 있는 누구? 순종적인 누구? 소녀. 그래서 둘은 어떤 대비되는 모습. 처음이랑 되게 태도가 달라졌잖아. 그치? 이거 챙겨야 돼. 그러면서 안고 온 꽃묶음 속에, 자, 꽃묶음은 누구다? 소녀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서 버렸어. 그때 원두막이 워낙 다 기울어지고 이래가지고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해서 거기서 비를 더 피할 수는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아 여기가 수수밭이니까 수수대가 있겠지 하고 수수대가 뭔지 알아? 수수가 이렇게 긴 뭐라 그러지? 그 왜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약간 그렇게 생긴 거 이렇게 대나무까지는 아닌데 그거보단 더 약한데 그래도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는 되게 단단하잖아. 근데 수수대는 그렇게 단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있는 거.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수수단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 비를 피하게 만들어서 소녀를 집어넣어. 봐봐. 수수단을 날라다 덧새 온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어디? 수수대를 모아놓은 곳을 뒤집어. 수수단 속을 비집어 보더니 괜찮은 걸 골라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소녀를 넣었어. 근데 비는 안 새. 근데 어둡고 좁아. 누구 혼자만 들어갈 수 있어? 소녀 혼자만 들어갈 수 있어. 앞에 나앉은 소녀는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녀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을 했다. 괜찮아 라고 태토 소년이 이렇게 얘기했어.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어.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자,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 이 부분이요. 아까 얘기했어. 꽃묶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꽃은 소녀. 근데 그게 우그러들었다. 역시 목선이에요.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라는 거.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어졌다. 역시 후각적 이미지 나타났어요. 그러나 고개는 안 돌렸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내가 지금 추웠는데 그게 좀 따뜻했다. 소란하던 수줍잎 소리가 쭉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그래서 이제 비가 그쳤네. 수수단 속을 나와서 밖을 봤더니 우리가 개울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그 개울이 어때? 물이 막 불어 있었어. 그래서 거기를 소녀가 건너기는 힘들어. 누가 업고 가? 소년이 소녀를 업고 갔어. 그래서 등을 돌려서 업으라 그러니까 또 순순히 업히었어. 순종적이 된 우리 소녀.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는 바지 얘기예요. 물이 올라왔어.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목을 그어안았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까지가 위기입니다. 자, 위기에서 둘은 뭐 했어요? 소년과 소녀는 뭐를 피했어? 비를 피함. 비를 피하기만 했어? 둘의 나름 역사가 있었죠. 둘이 좀 많이 가까워졌지? 그지? 업어서 건너기도 하고. 여기 중략 있잖아. 이 중략 부분이 통으로 절정이에요. 중략의 내용을 얘기하면, 그러고서 이제 개울가에 갔는데 소녀가 안 보여. 이 사건 이후로. 계속 안 보여서 무슨 일인가 하고서 걱정을 했지. 걱정이 됐겠지. 그지? 소녀는 걱정이 됐지. 며칠 뒤에 소녀가 나왔는데 아팠다라고 얘기를 해. 비 맞고 많이 아팠나 봐. 그래서 며칠 아파가지고 헬스케진 얼굴로 나와가지고 우리 내일 제사인데 제사 지내려고 대추를 땄다. 대추를 땄는데 그 대추가 되게 달아. 그래서 넣어주려고 갖고 왔어 하고서 대추 알 큰 거를 골라서 누구를 줘? 소녀가 가져와서 소년한테 줘. 그래서 대추를 받고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이제 이사 가라고 얘기해. 소녀가 이사 간대. 남자가요? 아니 여자애가. 남자애는 토백이 안 가.
아무 데도 안 가. 여자애가 이사 간다고. 얘는 지금 잠깐 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사를 간대. 그래서 어떡하냐, 아, 슬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소녀가 하는 말. 야, 이거 내가 이 스웨터를 보는데 여기에 까만 물이 들어있네. 이게 안 지워진다라고 얘기해. 그냥 알고 봤더니 그게 언제 묻은 거겠니? 엎혔을 때. 누구한테서? 남자의 옷에서 묻은 얼룩이 묻어 있어. 그래서 요거를 소녀는 야 이거 봐라 우리가 그때 네가 나 업어줄 때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애는 갑자기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그러는 중간에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출 받았잖아. 그럼 남자애는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야 이사 가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 마을에 제일 유명한 호두나무집이 있어. 호두가 제일 맛있다는 그 집에서 밤에 역시나 남자애는 서리 전문가니까 밤에 가가지고 호두를 막 해서 호두를 따갖고 호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딱딱한 호두 있잖아. 이거 바깥에 좀 약간 말랑하지만 질긴 그런 게 하나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 그래서 그걸 맨손으로 까면은 거기에 옴이 오른다, 독이 오른다는 말도 신경 쓰지 않고 막 까. 누구 주려고? 소원열을 주려고. 그래서 호두를 막 챙겨와가지고 밤에 서리했으니까 도둑질했으니까 밤에 어떻게 와? 깜깜한 데만 막 골라서 이렇게 오는 그런 장면 나와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러고 이제 호두 따가지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빠가 갑자기 닭을 한 마리 싸고 있어. 닭을 한 마리 싸면서 이거 저기 그 제사 지낸다 그랬잖아. 그 집에 저기 제사 지내니까 닭 한 마리 갖다 주려고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소년이 아니 그러면서 큰 거 가져가지 큰 수탉 가져가지 뭐 그래 조그만 거 가져가냐고 하면서 한마디 보태지. 누구 좋으라고? 소녀 좋으라고 자기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 우리 소년. 그러던 부분이 중략에서 통생략, 통편집됐습니다. 절정의 내용은요. 뭐겠어요? 소녀가 뭐를 줬어? 뭐부터 줬어, 소녀가? 그래. 소녀가 소년에게 뭐를 주고? 대추를 주고 무슨 소식을 전했어? 맞아. 이사 간다는 소식을 전함. 그래서 둘은 아쉬운 이별을 한 거지. 그래서 호두를 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남자애가 둘이 만날 약속을 안 잡고 호두만 열심히 처리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뒤에 결말 바로 볼게요.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라는 건 시간이 흘렀다 이거예요.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거야. 또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았다. 자, 중간 부분에 나오면 갈림길에서 아래로 가면 소녀의 집, 위로 가면 소년의 집이야. 그럼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갔다는 건 누구 생각해서 누구 집으로 가봤다? 소녀의 집 쪽으로 소년이 가봤다. 소녀가 나와 안 나와?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야. 갈반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가까운데 나는 거길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 어른들 말이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서 이사 갈 날이 온 거야.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자, 거기서 나온 게 이게 호두알이야. 누구 주려고 준비했던 거? 맞아. 호두알은요, 소년의 마음이지.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위협하고, 갈꽃 꺾으면 누구 생각이 나니까? 소녀 생각이 나니까.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야. 내일 소년애가 이사하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가서 이 호두를 좀 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참 세상 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시 댁도 말이 아니여. 그 많던 전답 논이랑 밭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까지 남의 손에 넘기고 그러니까 집이 좀 망했어요. 기울어졌어. 안 좋아졌어. 그러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이라고. 악상이 뭐야? 상을 당해. 상을. 그래. 나쁜 꼴을 뭐라 그래? 악몽이라 그러지. 악은 나쁘단 뜻이야. 상은 누군가가 죽는 일이야. 그래서 느낌 두고 여자애가 죽는 거야. 나쁜 상이야. 아빠가 죽은 거예요? 아니, 애가 죽은 거야. 네? 애가 죽었다고. 여자애. 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아팠대. 그래서 보면은 남포불 밑에서 남포불 우리 어휘 시험에 나왔다, 그치? 남포 등에 펴놓은 불이었지. 그래서 미나 할 때는 쌤이 찾아서 보여주기도 했어. 남포 등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맞아. 캠핑 랜턴이랑 똑같이 생겼어. 캠핑 랜턴처럼 생겼는데 우리 캠핑 랜턴은 뭘로? 전기로 작동하지.
네, 그건 옛날 남포등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이 남포등은 그 밑에 석유, 기름을 넣어가지고 기름으로 진짜 불이 이렇게 피우는 거. 그런 남포등이야. 그러니까 등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아이고 증손이라고는 기집애 그 하나뿐이었죠. 그치 산에 둘 있던 건 얼어서 잃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그치 애셋이 다 죽었대. 글쎄 말이지 이번에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그 뒤로 계속 아파가지고 알아 누워서 안 나왔던 거야. 지금 같아서는 용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자, 잔망스럽다 무슨 말일까요? 잔망스럽다. 안타깝다. 그런 뜻보다는 좀 더 당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라고. 그 옷에 뭐가 묻어있어? 맞아. 그래서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죽고 싶은 소녀의 마음. 근데 이걸 지금 봐. 이 결말이야. 결말의 내용은 뭐예요? 소녀의 죽음을 전해들은 소년이겠죠.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결말의 특징이야. 여기에 결말의 특징. 요거만 하나 적어놓자. 자, 결말이 좀 어때, 얘들아? 막,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지. 그리고 진짜 뭐 이게 주인공은 누구야? 소년이랑 소녀지.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누구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지?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걔가 그랬다더라 라고 듣지. 여기에 반응, 소년의 반응, 엉엉 울었다 막 이런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소녀의 죽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맞아. 소년이랑 소녀랑 같이 있는데 뭐 뚝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소녀가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 전달하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 담담하게 덤덤하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듯이 얘기하고 있어. 이런 어떤 효과가 될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봐. 직접적으로 소녀가 생을 마감했다.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듣는 듯이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생각을 해봐. 어떤 느낌이 들어? 알겠는데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 어떤 느낌이 들어? 감정이 어때? 좀 절제되는 느낌이 들지. 그치? 그 다음 말줄임표로 끝내. 이렇게 묻어달라고 라고 하면서. 근데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이야?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말줄임표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느낌을 주냐? 독자에게 여운을 준다. 안타까움도 주죠.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됐고요. 뒤에 정리만 간단하게 하고 우리 비문학 하고 갈게요. 선생님 문제를 오늘 다 풀려고 했거든.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쿨하게 포기하고 비문학 바로 갈게요. 자, 봐. 핵심 정리요.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야. 그리고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야. 공간은 농촌이고요. 소나기가 제재고 중심 소재. 제재는 중심 소재예요. 우리 오늘 소재 배웠으니까 이게 중심 소재라는 건 알고 갑시다. 주제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고. 자, 봐. 여기 볼래? 이 부분 볼래? 소설의 배경인 가을 농촌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선제도 그렇고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이런 말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 감각적이란 말이 나오면 아까 말했어. 뭐라고? 이미지, 심상, 어떤 거?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간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 감각적으로 묘사했다라고 얘기하면 돼. 시뿐만 아니라 소설도. 근데 그랬잖아. 아까도 뭐 시각적인 이미지, 후각적인 이미지, 촉각적인 이미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드러난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 등장인물의 심리는요.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이 많았다. 그 다음에 뚜렷한 갈등은 없었어요. 그냥 약간
이렇게 흘러갔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조가 됐다가 둘이 싸웠다가 해소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둘의 사랑 이야기가 잔잔하게 보였다. 그럼 간결한 문체, 그다음 3인칭 관찰자 시점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 있었냐면요. 보자. 얘들아, 저기 49쪽 한번 볼래요? 49쪽 밑에? 많진 않아서. 49쪽 밑에 보면은 아래 보면은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도 소년의 마음이 직접 드러난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전적 작가 시점이 중간중간 나오는 부분. 맨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빛이었다. 그 다음에 싫었다. 싫었다는 누구 마음이야? 소년의 마음이잖아. 근데 소년의 마음이 여기에 관찰자 시점이라면은 안 나타날 텐데 전적 작가 시점이 잠깐 부분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다라고. 서정적 분위기, 서정적이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 감정이 듬뿍 담겨 있다라고 했어. 감정이 듬뿍 담겨 있을 수밖에. 사랑 이야기니까. 다음 정리하고요. 소재의 의미, 조약돌 의미 두 가지 있다는 거 알아두라고 했어요. 조약돌은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관심의 표현? 맞아. 소녀의 관심의 표현, 소년에게 주는. 그리고 소녀를 향한 소년의 어떤 마음? 그리운 마음, 그리고 관심도 마찬가지겠지. 분홍 스웨터는 그걸 간직하고 싶어. 뭘 간직하고 싶어?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소녀의 마음. 대추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야? 소녀가 주는 거야. 제사 지내는 거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심었대. 하면서 달고 맛있는 대추를 누구 주고 싶어서? 소년을 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다음 호두랑 수탉은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거야. 수탉 아까 얘기했지? 이거 가져가지고 그러냐고. 호두는 그 밤에 가가지고 서리에 온 거. 누구 주려고? 맞아. 소녀 주려고. 그래서 소재의 의미를 보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바로 비문학 넘어가자. 내줘. 숙제예요. 숙제 안 내주고 싶은데 얘들아.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다음 주 클리닉 없으니까 우리 정석이만 오지? 클릭을 더. 다음 주는 클리닉 없어. 근데 우리 정환이는 어휘 다 됐니? 지난주 어휘. 지난주 클리닉 어휘 다 됐어? 우리 미나는 오늘 안 되면 너는 금요일에 올 거다. 그러니까 오늘 다 마무리하고 가자. 그래서 다음 주는 클리닉 없으니까 우리 이거 숙제 해가지고 봅시다. 보자, 여기 봐. 자, 1번부터 4번까지 이 문단에 문장을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 문장이. 그래서 이 문장들 중에서 빠르게 읽고 중심 문장 찾아보라고. 나머지 3개는 뒷받침 문장, 하나가 중심 문장이야. 이렇게 찾아보세요. 야, 니네 책을 보면 되지. 왜 여기 앞을 보고 있어? 찾았니? 뭐가 중심 문장이에요? 맞아. 지구 밖에서 온 운석은, 운석은 뭐야? 지구상에 떨어진 별똥이지. 그치? 땅에 떨어진 거야. 태양계와 지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자료야. 자, 운석은 태양계와 지구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면 어떤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지가 2, 3, 4번에 나와 있지. 자, 첫 번째 비밀 뭐요? 태양계가 탄생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이야. 문장 번호와 상관없이 적은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비밀은 뭐예요? 행성의 초기 진화에 대한 기록. 그치? 이걸 알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운석을 통해서. 그치? 다음 세 번째. 맞아. 철질 운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는 뭘 알 수 있다? 핵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됐니? 그래서 운석은
태양계와 지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자료야. 첫 번째는 뭘 알려주냐? 태양계가 탄생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초기 진화, 행성의 초기 진화에 대한 기록. 세 번째는 지구의 핵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은 전부 다 첫 번째 문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됐니? 아래에 정의되어 있으니까요. 아래는 넘어가고 우리 이것만 좀 챙기자. 자, 문단의 맨 앞과 맨 뒤에 주목하면서 운석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자, 포괄적이 뭐고 일반적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치? 포괄적이라는 건 모든 걸 다 뭐 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해? 포함하고 있다. 나머지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걸 포괄적이라고 해요. 그럼 일반적이라는 건 뭐야? 일반적인 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말로 묶어서 얘기하는 걸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 예를 들자면 고로케, 크림빵, 단팥빵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들이야. 그걸 묶어서 뭐라고 한마디로? 빵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라는 말과 일반적이라는 말은 반대야. 일반적인 내용은 뭐냐? 정리를 해보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뭐 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아우르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번에 담아낼 수 있는 이란 뜻이야. 앓는 내용. 이게 바로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 지문 분석해올 때 이거 개별적인 내용도 이거 하나하나는 다 안 적어도 돼. 이걸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바꿔봐 라고 얘기하잖아. 요약할 때. 그래서 요약은 그렇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요약해야지 좋은 요약이다. 자, 보세요. 본관 이야기야. 이거는 같이 볼게, 얘들아. 자, 본관이란, 자, 같이 보겠습니다. 본관이 뭔지 얘들아 알아? 너네 성씨, 무슨 김씨, 무슨 이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누구야? 뭐야? 너는? 전주희씨. 정환이는? 안 되매. 무슨 양씨야? 몰라? 희준이는? 희준이래. 정석이. 미안해. 김혜김 씨야? 미안해. 형이 이름이 붙어가지고. 다음, 미니는? 양심은 뭐가 있지? 너네 김씨 아니야? 김혜김 씨지. 김혜가. 둘이 본관이 같네. 정석이랑. 아니, 왜. 그리고 하연이, 재은이. 성구의 김씨. 어디? 성주? 성주희 씨? 어디? 평양신 씨? 그저 중국 양씨예요. 중국. 채영이가 그러더라. 송나라 송씨였다고. 나는 남씨인데, 나 의령 남씨야. 그리고 올라가 보면은 중국 사람이었대. 그래서 남쪽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남씨를 붙여줬다고. 옛날에는 그랬어.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대. 족보를 보면은. 여하튼 여기서 살았으니까 한국 사람이지. 어쨌든 간에요. 중국 사람이 한국어 가르치는 것도 좀 웃기긴 하다. 난 중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야. 어쨌든 본관은 뭐냐.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성씨의 시조나 조상이 살던 지역을 의미한다. 자, 본관이란 말에 대해서 잘 모를까 봐서 본관은 이거예요 라고 우리 뭐 해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 그걸 뭐라고 해? 뜻을 얘기해 주는 거. 정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건국 이후 본관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본관이 변해. 뭐가 변해? 내 성씨의 지역이 변한다고. 왜 변하냐면 행정구획의 개편에서 비롯되기도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던 지역이 사라져버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지. 그러기도 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었대. 그럼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가 나와 있는 부분이 뭐가 되겠어? 중심 문장이 되겠지. 그지? 자, 볼게요. 자, 양반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했던 조선 왕조에서 가문의 품격을 따지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성과 공간이 무엇이며 어떤 조상을 두었는가 하는 게 중요했다고. 그럼 이게 중심 문장이겠어요? 아니겠지. 얘는 빌드업이지. 뒤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에 따라, 자, 뭐에 따라? 뭐가 중요하니까? 조선시대에 이 조선 왕조에서
양반의 등급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성과 본관이 중요하니까 그에 따라 이름난 조상을 두지 못했던 본관의 후손들이 기존에 이름 있는 큰 성씨에 끼어들기 위해서 이름, 본관, 지역 자체를 바꿔버렸다고.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김해 김씨가 있고 김해 김씨가 크잖아. 근데 뭐 다른 김씨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김씨를 뭘로 바꿨다는 거야? 김해 김씨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본관을 바꾸는 경우가 생겼던 거다. 그러면 중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는 본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고요. 본관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본관이 바뀌었는데 바뀐 건 행정구획이 개편이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세 번째는요. 4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중심 문장이 되는 거야. 됐어요? 내려면서 정리해볼게. 자, 이 글에서는 뭐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본관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왜 변화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 중심 소재는 뭐다? 본관이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1문단 본관은 그 성씨의 뭐나 뭐가 살던 지역이다. 시조나 조상이 살던 지역이다. 자, 2번 본관의 변화에는 행정구역의 개편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기 위해 3번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지. 자, 조선 왕조에서는 뭐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 양반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 중 하나가 본관이었어. 그러니까 등급을 나눴을 때 본관이 좀 더 좋은 본관을 갖고 싶었던 거야. 같은 김씨라면 좀 더 좋은 본관을 갖고 싶었어. 그래서 원래 김해 김씨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김해 김씨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뭐 있는, 이름 있는 큰 성씨에 끼어들기 위해 뭐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본관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고. 이름을 바꿀 순 없으니까. 응? 그래서 특히 4의 접속어 뭐야? 그에 따라 있잖아. 그에 따라. 를 고려할 때 이 글은 앞서 언급한 내용, 그러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행정구역 개편 외에 본관이 변화된 무엇 때문에 본관이 변화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본관이 변화된 원인을 정리하고 있다. 뭐 때문에 바뀌었다고? 이름 있는 큰 성씨에 끼어들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본관을 바꿨다고. 돼요? 됐지? 본관 내용이 좀 어려울까 봐서 같이 봤고, 얘들아. 그래서 중심 문장은 몇? 1, 2, 3, 4번 중에서 뭐다? 4임을 알 수 있다. 여기 있지? 요건 좀 쉬워요. 이건 스스로 한번 해봐. 지금 빠르게. 한 2분 줄게, 2분. 빨리 읽고 뭐가 중심 문장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래 괄호도 채울 수 있으면 빠르게 채워봐. 했어요? 했어? 아래는 다 못 채웠더라도 뭐가 중심 문장인지 찾았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뭐야? 그렇지, 5번이지. 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라고 중심 문장이 나타나 있어. 자, 주장하는 건 뭐예요? 각 학년에 뭐를 바꿔달라? 점심 식사 순서를 매주 바꿔달라 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그지? 거기서 얘기해주고 있죠? 정리 이건 따로 안 볼게. 밑으로 바로 갈게요. 자,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체육활동, 강당, 식사 순서 등의 말이 반복되고 있으며 중심 소재는 이 중에서 뭐예요? 맞아. 식사 순서예요. 점심 식사 순서. 점심 식사 순서라고 해도 돼. 그래서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의 문장은 5번이야. 그치?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1번. 점심시간 동안 체육활동을 위해 어디를 개방하고 있다고? 학교 강당을 개방하고 있다. 내가 안 적는다고 안 적으면 안 돼요. 적으세요. 적고 있지? 식사 순서가 3, 2, 1 순으로 뭐 되어 있다? 지금은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1학년 학생은 강당이 어려워. 강당 이용하기가 어려워. 글쓴이가 강당을 이용하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어. 글쓴이는 몇 학년?
맞아, 1학년. 현재 몇 학년 학생들의 불만이 많니? 1학년 학생들의 불만이 많아. 강당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작 순서를 뭐 해라? 바꿔주세요. 바꿔야 함, 바꿔달라, 바꿔주자, 바꾸라, 기타 등등. 바꾸라는 말이 있으면 맞습니다. 응?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 2, 3, 4번은요. 문제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중심 문장은 몇? 5임을 알 수 있다. 자, 바로 좀 길어. 긴데요. 이 글은요. 되게 단순하거든. 우리 여기 첫 번째 문단만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자,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A가 등교하는 길에 나왔네. 자, 처음부터 뭐가 나오고 있어? 예시가 나오고 있어. 맞아. 자, 어떤 상황? A가 등교하는 길에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횡단보도 건너는 걸 도와달라고 하셨어. 근데 도와드리면 어떻게 돼? 지각을. 지금 학교에 가지 않으면 지각을 하여 벌점을 받게 돼. 그러면 이 A는 할머니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학교에 가야 할까?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 도덕적 딜레마라고 해. 그래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정의가 위에 한번 나왔을 거야. 그리고 그 정의에 대한 정의만 보고서 이해를 하기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도덕적 딜레마가 뭔지 우리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뭐가 필요해?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우리 미나, 미니 선생님 물어본다. 갑자기 훅 들어가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멍하니 있지 마, 얘들아. 비문학은 진짜 멍하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너네가 해야 돼. 봐. 개인 행위가 뭐야?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에 옳고 그름,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한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하나는 어떤 관점? 의무론적 관점이고, 하나는 목적론적 관점이야. 자, 보고. 자, 뭐가 필요한데? 개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첫 번째는 의무론적 관점이고, 두 번째는 목적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라고. 그러면 첫 번째 의무론적 관점에 대한 얘기가 2문단과 3문단에 나왔어. 목적론적 관점에 대한 얘기가 4문단과 5문단에 나와요. 내용과 한계 이렇게 나오거든. 빨리 정리해봐. 의무론적 관점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목적론적 관점은 어떤 성격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지금 4개 문단 빠르게 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3분 주겠습니다. 옆에 괄호 안 채워도 돼. 괄호는 이따 채우면 되고, 지금 이거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세요. 정리됐어요? 괄호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거 빠르게 정리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의무론적 관점에 대한 내용 볼게요. 의무론적 관점은 뭐다? 자, 첫 번째 의무론적 관점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도덕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의무론적 관점은요, 뭐라고도 한다? 법칙론이라고도 한다고.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 관점은요,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 그 자체를 의무로 받고 결과와 무관하게 뭐만 맞으면 법칙에 맞으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치?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도덕 법칙은 언제나 타당하고 보편적이야 라는 건 언제나 맞기 때문에 그 법칙만 따르면 돼.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야? 의무론적 관점이라고. 됐어? 결과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도덕 법칙은 지켜야 해라고. 이런 의미에서 의무론적 관점을 법칙론이라고 한다. 자, 따라서라는 말이 있어. 따라서라는 건 앞에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지. 인과의 법칙이고 앞에 뭐야? 원인이 있고요. 뒤에가 결과가 있다. 결과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앞에 이런 것들 때문에 뒤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그러나 의무론적 관점에는 어떤 한계가 있냐? 두 개의 옳은 도덕 법칙이 충돌할 때 선택을 할 수 있어 없어? 선택을 할 수 없어. 왜? 왜 못할까요? 둘 다 옳으니까 둘 다 지킬 수가 없잖아. 그치? 둘 중에 하나만 지켜야 돼? 그러면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예시 나왔죠. 1번 철로에는 3명, 2번 철로에는 5명이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의 기관사는 1번으로 가야 돼? 2번으로 가야 돼? 1번.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옳은 걸 한대. 의무론적 관점은 이 상황에서 어떤 철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없다고? 의무론적 관점은 없어. 목적론적 관점이라면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어. 너네 읽어봤니? 밑에?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결과로 어때? 둘 중에 누가? 어떤 경우가 더 손해가 적어? 1번이죠. 그래서 1번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서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이런 경우에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게 바로 뭐다? 의무론적 관점의 한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무론적 관점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목적론적 관점이요. 한편 목적론적 관점은 어떤 거야? 행복이나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뭐로 봤다? 목적으로 봤어. 그러니까 인간은 뭐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어야 그 행동을 하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관점은 오로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며 경험을 통하여 도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도덕 법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좋은 거야? 뭐가 옳은 도덕이야? 라고 생각했다고. 누가 좋은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은 결과가 있어야 그게 좋은 도덕이야 라고 했다고. 도덕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야. 따라서 마찬가지야.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는 미래에 있을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목적론적 관점을 뭐라고도 한다? 결과론이라고도 한다. 뭐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라고. 그러나 한계 있지 당연히. 똑같은 결과라도 누구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니?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 보다 많은 사람에 내가 포함이 안 된다면 그 사람한테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면 그게 그 선택이 좋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위에서 1번 철로를 선택하는 게 목적론적 관점에서 옳은 거야. 그치? 왜냐면 이 사람들을 포기하는 게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1번 철도에 있는 인부 가족한테는 그게 좋은 거냐고. 안 좋은 거지. 그치? 그래서 내담은 달라질 거야. 이런 문제 때문에 목적론적 관점은 어떤 한계가 있다? 도덕 법칙에 많은 예외를 허용할 한계가 있다라고.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됐어요? 바로 정리하고 바로 마칠게. 자, 중심 소재요. 개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뭐야? 기준 맞아. 그래서 2번 무슨 관점? 맞아. 의무론적 관점. 3번은 의무론적 관점의 뭐? 아니 한계. 그다음에 4번은 무슨 관점? 목적론적 관점. 마찬가지 5번은 목적론적 관점의 뭐? 한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 빠르게 해볼게요. 자, 1번 어떤 상황에서 개인에게 뭐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 아니야. 첫 번째. 이게 맞는지, 맞아. 이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걸 뭐야?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은지, 개인 행위의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의무론적 관점이야. 도덕적 판단이 도덕 뭐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맞아. 그래서 법칙론이라고도 한다고요. 의무론적 관점은 두 개의 옳은 도덕 법칙이 뭐 할 때? 부딪히는 걸 뭐라고 해? 두 글자? 맞아. 충돌할 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문제 한계점이 있다. 다음 빨리. 목적론적 관점은 뭐나 뭐를 맞아. 행복이나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도 한다? 좋은 결과가 우선이야 라고 해서 결과론이라고도 한다. 목적론적 관점은 똑같은 결과라도 어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어떤 판단이 아니지. 누구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빨리 해야 끝나.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도덕 법칙에 많은 예외를 허용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예요. 정리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는요. 의무론적 관점의 내용과 의무론적 관점의 한계야. 요거는 집에서 적어 오세요. 앞에 문제 풀고 여기 적기까지. 앞에서 잘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적어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숙제 언제까지라고? 다음 주. 다음 주 수업까지요. 다음 주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클리닉은 없어요. 목요일에 안 와요? 목요일에 안 와요? 목요일 안 와. 미나는 잠깐 선생님 보고 가자. 여기까지 고생했어요.